자, 보시겠습니다. 253페이지죠. 앞 시간에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러면 거래계약서 작성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실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A, B 당사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확인을 하자. 그래서 여러 정황을 살펴 등기부상의 명의자라도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로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진정한 권리자인지 주의 깊게 관할한다. 등기는 공신력이었기 때문에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면 실제 소유자가 우선한다. 그죠? 이런 케이스 있을 수 있겠죠? 이거를 조금 멋있는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명의를 신탁했다 라고 표현도 하죠. 이럴 경우에 명의 신탁 약정 자체는 무효지만 명의 신탁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그 거래계약은 유효하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즉 실제 권리자가 더 우선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실무에서 이런 상황을 겪게 됐다. 어떻게 될까요? 실제 주인은 저 사람인 걸 내가 뻔히 알아요. 중개를 하다 보니까, 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등기부상에는 아니야.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에서는 하지 말라고 나와 있죠. 거래를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실하다면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주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식으로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뭐 따로 거래 당사자와 얘기를 하는 약정서를 써놓는다든지, 그죠?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좀 마련해 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 실제 권리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명백한 중개사고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아까 우리 계약서 쓰는 것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확인을 정확하게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최소한 뭐라도 해놓으셔라. 녹취라도 해놓으셔라. 그죠?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통화하면서 다 녹취하죠. 국정농단 이일행들도 다 어때요 요즘. 다 녹취 때문에 서로 다 폭로하고 난리 나죠. 예. 그런 식으로 요즘은 편한 게 녹취를 많이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임차인이, 그죠? 임차인이 언제 나가겠어요 해서 집주인 같은 경우 임대하시잖아요. 하시면서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알았다.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춰서 나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임차인이 그 날짜가 됐는데 골치 아파지죠. 그죠? 그럼 그 사람은 주장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거래계약서를 근거로 주장을 하겠죠. 뭔 소리냐? 난 다음 달까지 돼 있는데 왜 지금 나가라 그래?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나는 그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이중계약을 한 꼴이 돼버렸고 계약권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때 기존의 임차인과 확인서를 받아 놓다든지 최소한 통화를 통해서 녹음이라도 해놓으셔라. 그죠? 언제 나가시는 거 맞죠? 이 정도만 해놓으셔도 충분해요. 그죠? 지금 계약하려고 하는데 나가시는 거를 전제로 해서 어느 날짜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니까 만약에 안 나가시게 되면 그거에 대한 손해는 배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해놓으면, 그죠? 녹음을 해놓으면 좋겠죠? 우리가 뭐 녹음은 증거로, 녹취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는 얼핏 들어보셨죠? 그 내용은 뭐죠? 남의 겁니다. 두 분 내용을 대화하시는 걸 제가 녹음을 해놨어요. 법정에서 제가 유리하게 쓰려고 그러면 그거는 채택이 안 돼요. 하지만 내 목소리가 들어간 거는 가능합니다. 내가 얘기한 거 있죠? 내가 얘기한 거는 당사자가 한 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화를 하시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돼요. 그 마이크 모양으로 생긴 거 있잖아요. 핸드폰에. 그거만 누르시면 녹음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녹취를 합니다라고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더 제일 정확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뭐 법에서도 채택은 안 되지만 정황은 알 수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죠? 정확하게 정황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 전화하면 맨날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녹음합니다라고 녹음하잖아요. 뭐 은행이나 뭐 이런 데 전화하면 맨날 뭐 어쩌면 권리 보호를 위하여 녹음이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다. 그러고서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기본적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데요. 중개대상권 확인 설명서 할 때랑 비슷한 내용이죠. 권리에 관한 사항,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 사항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물건에 대한 확인을 하고요. 소유권, 권리자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등기부등본을 주로 보시게 되시죠. 그래서 등기부등본 보시고 또 뭐 하시나요? 가면 맨날 신분증 복사해달라고 하죠? 신분증 복사한다고 합니다. 신분증 달라고 하고, 복사하고, 전화번호도 적어놓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좀 심하죠?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복사한 거를 복사한 거를 토대로 뭘 작성을 하시죠? 계약서를 작성하시죠? 아까 얘기했던 계약서의 A, B, C 그 부분에 A, B 부분을 작성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활용을 하셨어요. 누가? 지금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 동의서를 요즘은 받게 돼 있죠. 받죠? 그래서 이해를 또 잘못하시는 게 거래 당사자 분들은 어때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하면 아니 내 개인정보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잖아요.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다? 그 개인정보를 지금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 계약서에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확인도 꼭 하셔야 되고요. 개업공인주가 잘 알지 못하는 매도 의뢰인이었다면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뿐만 아니라 등기권리증까지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등기권리증까지 확인해야 된다. 3번이죠. 왜 그럴까요?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란 얘기죠.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란 얘기인데, 뭐, 우리가요, 그런 경우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봤을 때 이게 위변조됐다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 있잖아요. 누구나 봐도 이건 위변조된 게 아니야. 이럴 경우에는 설사 그게 위변조됐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위조지표를 받았는데 위조지표 자체를 누가 봐도 이건 위조지표인지 모르잖아요. 이러면 책임이 없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전문적으로 확인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중개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확인을 잘 해라는 수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진정한 권리자다 아니다 등기권리증에 나오는 등기부증명서에 나오는 내용, 그다음에 다른 데 볼 수 있는 내용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 그 위변조까지 체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이러면 그죠? 그래도 그 확인하는 게 진짜 우리가 흔한 말로 그냥 마지막에 확인하는 차원이지, 그죠?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이런 게 마지막에 확인하는 차원이지,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이 맞다 틀리다 개념은 아니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다 싶으면 어때요?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권리증까지 확인을 해라라고 책에는 써놨잖아요. 그 얘기는 좀 더 정확하게, 좀 수준을 높여서 확인을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의 권한도 마찬가지로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도 권한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니, 등기사항 증명서와 신분증을 확인을 했는데 네. 네. 네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등기권리증을 달라고 할 의무는 없는데 여기서는 확인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써놓은 거는 뭐냐면 그만큼 수준을 좀 더 좀 타이트하게 확인을 해라는 의미지 그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등기부는요 주인이 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들고 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죠. 내가 보는데 내가 뗐는데 이거는 위변조된 게 아니죠. 요거를 보고 주민번호까지 앞자리까지는 확인이 되잖아요. 요즘 앞자리가 안 나오더라 참. 그 앞에 생년월일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름하고 생년월일 확인하면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이게 일치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위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분증하고 본인 확인하고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분증을 보여주기까지는 했어요. 신분증을 주기는 했어요. 등기권리자가 맞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자매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 확인도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의 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면 이 사람이 위조했다. 그거는 나도 몰라요. 위조한 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사람 등기 권리자 신분증을 들고 오긴 했어요. 들고 오긴 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올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라고 얘기할 이런 경우에는 딱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확인을 안 했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증 주소에서 자기 지갑에서 끊었다고 그거를 그냥 할 게 아니라니까? 한 번쯤은 보시라니까요? 은행에서 사고 많이 나는 게 그거예요. 신분증을 주면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복사하고 자기 그냥 갖고 가요. 달라고만 하지 대조를 안 한다고요. 이거를 하시란 얘기예요. 바쁘니까 맞아요. 에?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넘기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 능력 확인.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가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중개 대상물의 매수 또는 매도 의뢰를 해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되므로 미성년자에 거래할 때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동의만 있으면 되지 법정 대리인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성년 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득실 변경, 권리의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부동산의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동의할 때는 후견 감독인이 있으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피한장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다 아시죠? 민법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오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동의를 얻어서 그죠?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후견인은 뭘까요?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 그거를 감독하는 사람 요점으로 해석하실 수 있죠? 그래서 친족회나 법원이 후견 감독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또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인중개사 얘기할 때는 시험은 미성년자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 있죠? 볼 수 있고 등록을 하려면 미성년자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등록에는 결격이 되죠. 근데 우리가 민법에서 성년의제라는 거 했었죠? 성년의제가 뭐가 있죠? 성년으로 봐주는 거죠? 뭐 하면 돼요? 결혼, 그죠? 결혼하면 어른으로 봐주잖아요. 상투를 출고 비뇨 꼽으면 어른으로 봐주는데 중요한 건 어른으로 봐줘도 등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등록. 공인중개사 사무실 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직 안 된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성년으로 이제 되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뭐가 가능해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 여부는 뭘로 가능해요? 주민등록증 확인으로 가능하겠다. 그죠?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연도 보면 알잖아요. 근데 어때요? 신분증 주세요 해놓고 미성년자 확인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까 사진을 확인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몇 년생이네. 왜냐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버리면 어때요? 몇 살인지 가늠 잘 안 되죠? 그리고 보기에 어때요? 보기에 그렇게 막말로 학생같이 안 보이면, 그죠? 학생같이 안 보이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럴 경우에 확인이 좀 필요하다. 나이가 몇 년생이다 그러면 대충 어떻게 해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걸 좀 한 번씩은 가늠해 보시는 게 중요하시겠다. 그 다음에 대리권의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으로 확인한다. 그죠? 위임장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뭐가 있죠?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장에 뭐가 찍혀야 돼요? 인감도장이 찍혀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거래계약을 할 때 그럼 인감증명을 찍어야 돼요? 인감도장을 찍어야 돼요? 거래계약을 할 때? 누가 대리해서 왔어요. 위임장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 그 위임장이라는 의미는 내가 이 사람에게 위임을 받아 습관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그죠? 그 사람의 인감도장을 들고 와서 거래계약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 사람 명의의 도장을 갖고 아무 도장이나 갖고 와도 상관이 없죠.
단 위임장에 찍혀 있는 도장은 인감 도장이어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리고 계약을 할 때 대리인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아까 공인중개사는 옆으로 두 칸이 나눠져 있다 그랬죠? 대리인은요, A 칸에 보면 대리인 칸이 두 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대리인이 없을 경우에 그냥 주소 쓰고 밑에 대리인 누구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인하고 실제 권리관계 있는 사람 그 위임장을 보고 쓰시면 돼요. 다 써야 돼요. 대리인이 있을 경우 위임장 누가 들고 와서 계약을 할 때는 다 쓰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일상가사 대리권은 뭐죠? 부부관계죠. 부부관계에서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건 일반적인 가사일에 대해서는 그죠? 부부간에 서로 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가벼운 것 같은 경우는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부동산은 어떻다? 부동산은 안 돼요. 이거 있으면 골치 아파지겠죠? 그죠? 일상가사 대리권이 인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법정 난리 납니다. 그죠? 부부관계라는 게 항상, 그죠? 항상 좋을지만 하는 거고, 뭔 사연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타방의 배우자가 일방의 배우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상가사 대리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부부가 위임을 할 경우에도 어떻게 해라? 대리를 할 경우에도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해라. 첨부했는지를 확인해라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표권은 뭐가 될까요? 법인에 대해서 대표권이 되겠죠? 법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법인 자체에 법인격이 있긴 하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혼자서 움직이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대표이사, 대표자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격 유무 대표자의 처분권을 확인한다. 그래서 법인격이 유무 진정한 대표자인지 여부, 대표자가 처분권이 있는지 여부 모으면 될까요? 이것도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그래서 법인과 계약을 할 때는 대표자 개인의 지위가 아닌 법인의 대표 지위에서 계약을 해야 된다. 그죠? 왜? 법인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무슨 회사 대표 누구누구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겠다. 그죠? 그 다음에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있습니다. 공유는 어떨까요? 공유는 뭐예요? 땅을 누구랑 공동소유를 갖고 있다. 그러면 동쪽에 있는 땅은 동쪽의 반은 내 거, 서쪽의 반은 내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어떤 개념으로? 점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보이지 않는 점의 개념. 내 점, 니 점, 내 점, 니 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면적이 이렇게 요만한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쪽은 A 거, 이쪽은 B 거 이런 개념이 아니죠. A, B, A, B, A, B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A, B가 이 땅을 매도를 한다, 판다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A와 B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죠? 동의 없이는 팔아먹을 수가 없죠. 물론 A, B, C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3명일 경우에 3명의 동의가 다 필요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지분 거래는 가능하겠죠? 지분 거래를 가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B, A, B, A, B 이런 거에서 요 B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은 매매가 가능하죠. 그래서 지분만큼만 경매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분만큼만 매매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근데 지분만큼 매매가 되면 이게 이런 경우 많아요. 지금 현 세대에서 부모들이 친해가지고 그러니까 현 세대에 제가 친해가지고 공동명의로 살았는데 세월이 막 흐르죠? 세월이 막 흐르고 전 죽고 그죠? 제 친구는 살아있고 제 아들이 만약 아들이었구나 딸이면 딸이 이쪽이랑 얘기하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도 죽었어. 자식이 있겠죠? 그 자식하고 얘기하게 되면 그 자식? 말이 이상한데 그분의 자식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죠. 이걸 파니 마니 그죠? 결과적으로 어때요? 나중에 그럼 자르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게 되죠.
왜? 지분 거래는 쉽게 돼야 안 돼요. 지분만을 누가 살려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하시는데, 그죠? 지분만, 뭐 30% 지분, 50% 지분만 팔려고 하는데 살아? 잘 살까요? 네, 그죠? 그러니까 친족끼리, 아니면, 그죠? 공동명의를 사는 경우는 뭐 부부라든지, 그죠? 형제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나 공동 소유, 공유를 많이 하시게 되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그 다음에 합유. 합유는 뭔가요? 조합체로서의 물건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 조합은 뭐예요? 어떤 목적으로 해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네? 그렇죠. 재개발 조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조합이란 개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여기 모여가지고 세종 SP 부동산학원 조합 만들 수도 있죠. 우리들이 뭐 잘 서로 간의 권익을 위해서 조합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공인중개사 협회 뭐 이런 것도 조합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조합원으로서의 지분을 갖잖아요. 그죠? 근데 조합 이름으로 뭘 사놨어요? 그죠? 합쳐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합유 지분이 있죠. 하지만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이 다 팔아먹어야 됩니다. 지분도 어때요? 내 지분을 팔아먹으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총유는 뭘까요? 총유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의 공동소유. 사단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종중 땅. 그죠? 근데 종중 땅은 대부분 어떻죠? 종중의 1번. 그죠? 장손의 명의로 다 돼 있는데 종중 땅이라고는 하죠. 여러분들 부동산 나중에 거래하시고 중개하실 때 보면 제일 힘든 게 종중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권리관계만 따질 때는. 그죠? 권리관계 따지면 이거 무지하게 쫓아다녀야 되고 진짜 힘쓸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힘을 쓰는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서 그 사람하고 해야지. 왜냐면 여러 명이 낍니다. 되게. 막 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종중 땅은 힘쓴 사람에게 사이드로 챙겨줘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조직하시는 게 좀 애로사항이 좀 있죠. 그래서 그 박스에 보시면 정리가 딱 돼 있죠? 네, 정리가 딱 돼 있으셔서 그거 보시면 될 거고요. 넘기시겠습니다. 계약금. 계약금 중요하죠. 계약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거래계약을 체결을 하면 계약금을 우리가 보통 겁니다. 그죠? 계약금을 거는데요. 이 계약금은요. 어떠한 성질이 있을까요? 계약금을 거는 이유가 뭘까요? 계약금은 계약서에서도 상당히 윗부분에 나옵니다. 그죠? 계약금을 얼마 걸었다? 계약금은요. 첫 번째, 계약의 증거입니다. 그죠? 우리가 계약을 했다라는 걸, 문서로만 써놓으면 뭐하냐고, 그죠? 돈 왔다 갔다 했으면 무조건 완벽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은 무슨 성격을 갖는다? 증약금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증약금으로서의 계약금을 갖는다. 두 번째는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해약금은 뭐죠? 계약을 일방이 해약할 수 있는 거죠? 깰 수 있는 거죠? 깰 수 있는 성격을 갖는다.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거는 증거, 얘는 해약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위약이 있습니다. 해약하고 위약이 좀 헷갈리죠? 위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럼 위약금은 뭐예요? 계약의 계약 위반 시, 그죠?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 위반의 어떠한 처벌, 그죠? 위반을 했을 경우 그거에 대한 보상, 이런 개념의 성격을 갖는다. 요 둘은 양자간 헷갈리기가 좀 쉽죠? 그죠? 근데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사회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계약은 언제까지 깰 수 있다라고 배우셨어요? 중도금 전까지 얘기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중도금을 주기 전까지는 뭐가 가능하다 그래요? 계약을 깰 수 있다. 즉 해약할 수 있다 그래요. 그죠? 그럼 이 해약할 수 있다는 의미는 뭘까요? 해약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일정 부분만 감내를 하면, 그죠? 일정 부분만 손해를 보면 해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해약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은 해약금 추가적인 추가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추가금이 나왔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계약을 이렇게 체결을 했는데, 그죠?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을 하고 저는 뭐 그 돈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뭐 집을 팔고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계획을 싸서 저는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타방에서 해약을 하겠대. 그럼 저한테 발생하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그죠?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나는 억울한 거죠. 계약을 했다는 건 서로 의사를 타진을 해가지고 한 거고, 그걸 위반이 돼서 그 위반을 한 사람의 책임으로 해서 내가 손해를 발생을 했으면 그 손해에 대해서 물을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있죠. 그래서 계약금을 1,000만 원 걸었다 치더라도 나는 손해가 3,000만 원 발생하면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달라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해약금이라는 건 계약을 해지하는 거잖아요. 해지할 때는 추가금이 없이 어떻게 된다? 해약금으로서 다 퉁치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중도금 전까지는 해약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매도인의 입장이라면 어때요? 받은 계약금 돌려주고, 그죠? 받은 계약금 돌려주고 계약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가 준다면, 그죠? 준다면 나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게 그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계약서에는 보통 어떻게 씁니까?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죠? 그 얘기는 해약에 대한 개념이에요. 해약. 해약.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아무 말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맞죠? 근데 계약이 중도금까지 치르고 잔금만 남았어요. 잔금을 5월 11일까지 납부하기로 했는데 잔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죠? 잔금을 납부를 안 해요. 누가? B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요. 그럼 A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잔금 시에는 A와 B 사이만 관계만 따지면 잔금 시에 A의 의무, B의 의무 다 존재하죠. 계약금과 중도금을 줄 때는 A의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죠? 근데 잔금 시에는 쌍방의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A는 어떤 의무가 발생하나요? 그죠? 등기 이전 서류를 해줘야 돼요. 그죠? B는요? 뭐죠? 금전, 그죠? 금전을 줘야 되는, 그죠?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동시에 샥 이루어져야 되거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얘가 대금 납부를 못해요. 금전으로서 대금 납부를 못하는 상황이면 A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계약금 받고 잔금 받는 걸로 퉁 하나요? 손해가 더 클 수도 있죠. 손해가 더 클 수도 있으니까 내가 발생한 손해를 너한테 다 물겠다. 위약금을 달라 그럴 거예요. 위약금. 계약을 지금 어때요? 위반했죠. 근데 여러분들 몇 가지 조심할 게 계약에 있는데요. 지금 잔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등기 이전 서류를 만들어줘야 되는, 그죠? 의무가 A에게 발생을 하죠. 근데 A 입장에서는 대부분 어때요? B가 대금 납부를
못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인지하고 계세요. 뭔 말인지 아시죠? 왜? 5월 11일까지 납부를 하기로 약정을 계약서에서 명시를 했지만 B는요 그때까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B는 어때요? A한테 전화를 하겠죠? 연락을 해서 미안한데 날짜 좀 늦춰주면 안 될까? 라고 합니다. 그럼 대부분 A가 뭐라 그럴까요? 예? 그러자고 하겠죠. 한 일주일만 늦추자. 그러면 18일이 되겠죠? 맞죠? 일주일만 늦췄어요. 일주일 늦췄는데 또 늦추자 그래. 그러면 성격에 따라 다르겠죠? 좀 착하신 분은 그래요? 25일 내가 여유가 있어. 이렇게 했죠. 계속 늦춰지죠. 계속 늦춰지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종국에 가서는 어때요? B가 납부를 못하죠. 근데요, 여러분이 A 입장이 되시면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A 입장에서도 B가 대금 납부할 것을 예상을 하고 뭘 준비해 놔야 돼요? 등기 이전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5월 11일 날 얘가 지금 납부하기로 했는데 안 했지. 안 하기를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서류 떼어놔요, 안 떼어놔요? 안 떼어놓지. 안 떼어놓으니까 A 입장에서도 어때요? 쌍방에 서로 의무를 부담을 해야 할 때 그때 주어야 될 서류를 그 날짜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로 위반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뭔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B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될 상황임을 내가 알고 있다선 치더라도 그 날짜에 등기 이전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 놓으셔야 돼요. 그 날짜에 갖춰주는 게 제일 좋겠지. 그 이후는 안 되죠. 그 전날이라든지 반드시 이 서류를 꾸며 놓으시고 얘가 돈을 안 주겠다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위반을 걸어야지 내가 해놓을 걸 안 해놓고 얘한테 걸 수만은 없다. 지금 쌍방 위반이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서류를 꾸며 놓으셔라. 아시겠죠? 그냥 전화만으로 이건 새로운 약정이잖아요. 그죠? 만약 새로운 약정이 됐다. 전화로 하면 어때요? 계약에도 불구하고, 그죠? 서로 간에 지금 당사자 합의했죠? 인사 사적자체에 올리니까 합의하면 괜찮아요. 그죠? 합의해서 일주일 미뤘어요. 이 날짜에도 만들어 놓으셔야 돼. 서류를. 이 날짜에 못 주더라도. 그래야지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약금을 할 때 계약금을 보통 10% 걸죠? 10% 거는데 1억이면 얼마예요? 계약금이 1천만 원이죠? 1천만 원인데 우리가 업을 하시다 보면 그죠? 계약금 누가 1천만 원 그렇게 누가 툭툭 하면 좋지만 그죠?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채권 깨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3개월 후에 1억짜리 적금 타고 그죠? 다음 주에 1,000만 원짜리 적금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세요. 그럼 다음 주에 계약하시면 되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계약이라는 거는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부동산의 가계약은 없습니다. 가계약은 선물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쓰는 거고요. 가계약은 수량이나 어떤 특정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가계약이고요. 우리는 어때요? 전화로 하든 뭐로 하든 간에 어때요? 주인하고 다 얘기하죠. 몇 동 몇 호 얼마에 놓고요. 얼마에 놓고 다 얘기했죠. 다 얘기했지만 뭐만 안 썼어요? 계약서만 안 썼지. 그리고 돈 10만 원, 100만 원 넣어놓죠. 솔직히 그것도 정확하게는 계약이에요. 수량이 지정되지 않거나 그죠? 물건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추밭에 가가지고 야 배추 수확될 때 내가 이 땅에 있는 거 다 살게. 이게 가계약이에요.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니면 단가 얼마 단가 계약만 하는 거죠. 수량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이런 게 원래 가계약이에요. 선물 거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선물이라고 하죠. 미래일에 대해서. 근데 우리 부동산은 어때요? 다 특정돼. 모르는 게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죠. 원룸 지면 그 원룸에 방 하나는 놔줘. 이거는 가계약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계약은 가계약이 돼요. 막 짓고 있는데 그죠? 몇 톤지도 모르고 그죠? 여러 개의 방 중에 하나 줘. 이거는 가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어떠냐면 주인한테 몇 톤지 확인하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다 보죠.
뭐가 있고 이런 특정이 다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가격이라고 보진 않아요. 아무튼 1,000만 원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가진 돈이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00만 원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계약시킬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 네, 내일은 없어요. 우리에겐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 온다는 말을 믿으면요,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에겐 오늘밖에 없어요. 항상 그 마음으로 오늘밖에 없으니까 약간 무리가 된 듯한 느낌으로 밀어붙이시는 게 좋아요. 고민할 때는. 아예 생각이 없으신 분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럴 땐요, 밀어붙이세요. 오죽하면 가끔은 뭐에 홀린 것 같아. 이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죠? 뭐에 홀린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일을 잘하셔요. 뭐에 홀린 것 같이. 근데 어때요? 우리는 사기를 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100만 원을 찾아오게 합니다. 찾아오게 할 때 찾아오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쫓아가야 돼. 정말이에요. 가누면서 생각이 바뀌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야. 100만 원 찾았는데 같이 모셔다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아내까지 쫓아가면 너무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차장에 있을게요. 택시 타고 안 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진짜 아내까지 쫓아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밖에 있다는 것만 주지시켜주는 거야. 아니, 밖에서 이렇게 쓱 보고 있죠. 핸드폰 전화하는 척하면서 보고 있는 거죠. 왜 시키시게 찾으니까 100만 원 찾아서 슉 다시 데리고 와서 바로 계약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은 1,000만 원이죠. 계약은 1,000만 원이에요. 실제로 건 건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맞죠? 그러면 계약서에 쓰겠죠. 계약금은 1,000만 원으로 하되 오늘 100만 원, 일주일 후에 900만 원. 가능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얘는 중도금 개념이 아니에요. 계약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거야. 계약금은 계약 시에 체결한다?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약금은 반드시 계약할 때 주는 게 아니에요. 계약에 대한 약속이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계약을 시켰으니까 어때요? 행복하죠? 행복해요. 수수료도 못 받아도 행복해요. 현재까지는. 그죠? 중요한 건 뭘까요? 매도인이 1억에 팔아서 1,000만 원을 걸어서 지금 100만 원이 갔는데 누가 1억 1,000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 받았는데 100만 원 돌려주고, 그죠? 100만 원 더 얹어서 돌려주면 200만 원 주고 나는 800만 원 이익이 생기는 건가? 900만 원 이익이 생기는 거죠? 1,000만 원을 더 받으니까 계약금만큼만 주는 거잖아요. 100만 원을 저한테 받은 돈이고. 맞죠? 그럼 충분히 1,000만 원 정도면 마음이 움직일까요? 움직일 것 같은데 1,000만 원이면. 그죠? 1억짜리에서는. 그죠? 1,000만 원 움직여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공인중개사와 어떤 관계가 끈끈하지 않거나, 그죠? 이런 거면 충분히 가능하죠. 왜? 법적으로도 보장이 돼 있으니까.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어디 갔어? 해약금에서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난 얼마 받았어요? 매도인의 경우. 지금. 100만 원 받았죠? 그럼 100만 원 돌려주고, 100만 원 얹어주고, 200만 원 주고, 난 계약 깔래?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네.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그렇지요. 계약금이 지금 상황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은 돈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돌려주고 계약금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매수인은 또 오해하죠. 야, 1,000만 원 걸기로 했으면 2,000만 원 줘야지. 이렇게 오해합니다. 맞죠? 그렇지 않나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매수인은 900만 원을 다시 쏴줘. 2,000만 원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계약금도 지가 다 안 치러놓은 거죠. 하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돈으로 계산하면 어때요? 100만 원밖에 안 갔으니까 100만 원 돌려주고 계약금 1,000만 원만큼 주면 돼요. 그러니까 1억 1,000에 팔아서는 안 되겠죠. 얼마에 팔아야 돼요? 1억 2천을 팔아야 되겠죠? 계약금은 그런 식으로. 아시겠죠? 근데 이게 작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크면 문제가 돼요. 계약금만 1억이에요. 근데 1억이 또 당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3,000만 원 걸고 한 일주일 있다가 7,000만 원 걸고 이런 케이스들은 아주 많거든요. 펀드에서 찾아야 되고 이런 경우. 여러분들의 적은 어디다? 펀드예요. 펀드. 대부분의 분들이 어때요? 자금 운용하시는 게 부동산 아닌 펀드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맞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시프트하게 시키려면 펀드를 깨서 부동산을 사게 해야 돼. 거의 그렇거든요. 근데 펀드 깨는 게 바로 안 깨시죠. 며칠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잘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번데까지 쫓아가가지고 깨고 온 적도 있어요. 회사 쫓아가서.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보시면 계약금 계약이다. 계약금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요물은 뭐예요? 물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죠? 물건의 이동이 필요한 요물 계약이다. 그 다음에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주된 계약 성립과 동시에 교부되지만 반드시 동시에 교부되는 것은 아니다. 주된 계약이 성립된 후 수수된 계약금도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통상적으로는 계약 시에 내지만 그죠? 주된 계약이 체결된 후 이후에 납부된 계약금도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계약금의 교부 방법, 현실적으로 금전 또는 물건이 상대방에게 교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현실에 지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계죠. 상계. 그죠? 서로 이렇게 상계하는 경우 있잖아요. 서로 퉁치는 경우. 그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증약금, 증거로서 해약금, 다른 표시가 없다면 계약금은 기본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위약금으로서는 손해배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 여기 259페이지 나오시죠?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위약금은요, 계약을 위반할 때 한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어때요? 계약 중도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해약이 우리도 다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약금은 말 안 해도 해약금이란 건 알고 있지만 위약금, 계약에 위반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을 이용하려면 위약금 약정을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약금 약정, 계약 위반을 하게 될 경우 계약금은 그죠?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하셨다면, 아니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을 하고 이 내용이 들어가거나, 그죠? 이 내용이 들어간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뿐만 아니라 위약금의 성질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약금, 저기 키포인트에 260페이지 보시면요. 키포인트에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는 계약금은 증약금과 해약금의 성질을 갖지만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는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의 성질을 다 갖는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약금은 세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꼭 명심을 하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죠. 계약금을 100만 원만 걸었을 경우. 그죠? 그리고 나중에 서로 동시 이행을 해야 될 상황에서도 A의 입장, 그죠? A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서류를 꾸며 놓으셔라 라는 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 책임.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물인 재산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중개 대상물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거래 목적물에 대해서 물건에 흠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을 경우 매도인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이를 담보 책임이라고 하고, 이러한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죠. 물론 서류 이전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 내가 뭘 하기 위함인 거예요.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이전시켜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그 이전을 시켜줄 때, 그죠? 계약을 할 때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 거는 아니지만 내가, 그죠?
내가 이 사람을 잘 알고 네가 잔금을 치를 때는 너한테 이전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권리관계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일 때, 그죠? 계약을 체결한 A죠, 지금 현재 상황. A는 담보 책임을 지며 이 담보 책임은 내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무과실 책임이니까 어때요? 과실이 없어도 A가 책임을 누구한테요? B한테 지겠죠. 그래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 타인의 권리가 매매의 목적물일 경우 매도인은 그 타인의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죠? 특히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매수인이 선악이라는 건 뭐예요? 매수인이, 매도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았던, 몰랐던 간에, 그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어때요? 매수인에게 권리가 이전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원래 주인이 나하고 계약한 A에게 권리를 이전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만약에 몰랐더라면, 그죠? 몰랐더라는 건 뭐예요? 선이죠? 매수인이 선일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에게 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 얘기가 지금 261페이지요. 그다음 2번은요. 일부가 타인에 속했어요. 일부가 타인에 속해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똑같은 상황이죠. 하지만 위에 건 전부였고 밑에 거는 일부죠. 일부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매수인은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그 일부의 권리자가 A에게 권리를 이전해 줄 것이라는 걸 알던 모르던 간에 뭐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대금 감액 청구권을 대금 감액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왜요? 나는 전체를 사고 싶었는데 지금 일부 매수자 때문에 못 산 거잖아요. 땅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 땅이야. 그죠? 근데 계약을 할 때는 이 땅 주인 A가 뭐라 그랬겠어요? D라는 땅, 이 땅 내가 사게 해줄게. 가능하죠? 계약을 할 때 바보가 아니니까 B는 어때요? A랑 계약을 하면서 나는 이것까지 다 사는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근데 D한테 A가 권리를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만들어 보자면. 근데 B가 어때요? 이거를 못 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어때요? A한테. 당연히 이 부분까지 계약서에는 작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금액에 대해서는.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계약 자체를 깰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때요? 내가 계약이 해제되면서 어때요? 나는 여기다가 멋있게 건물을 줘서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그죠? 이거에 대한 손해도 발생하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목적물의 수량 부정, 수량 지정 매매, 몇 평 사기로 하는 거 있죠?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혹은 멸실이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선의의 매수에게는 계약 해제권, 대금 감액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등이 인정된다. 마찬가지죠? 500평 사기로 했는데 450평밖에 못 사는 상황이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줘야 되든지 계약 해제하든지 아니면 내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그죠? 제한물권도 마찬가지고요. 쭉 그냥 같은 개념입니다. 그죠? 쭉 보시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갈 5번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특약으로서 그 책임을 가중 또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계약할 때,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못 사면 너 그거에 대해서 돈 더 줘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보통은 가중을 많이 하고 같이 감경은 많이 안 하고, 그죠? 근데 얘가 사달라고 했는데 내가 확실하지가 않은데 이런 경우 있죠. A가 나는 얘가 D한테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래도 B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러면 계약은 좀 하고 최대한 힘 좀 써줘요. 안 돼도 내가 뭐라고는 안 할게.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A의 책임을 면제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자, 넘기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입니다. 환매는 뭘까요? 대상을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은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돈이 부족하면, 돈이 필요하거나 내 부동산을 갖고 있지만 돈이 필요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당을 잡겠죠. 근데 저당을 잡는 것이 아니라 환매 특약을 정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죠? 팔았다가, 그죠? 소유권 이전했다가 어떻게 해요? 특정된 시간에, 그죠? 다시 그대로 나한테 사는 거죠. 그럼 그동안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은 줬으니까 그 사람은 불안하지 않죠. 그 사람은 저에게 뭐야? 금전을 줬죠. 그죠? 나는 그 금전을 쓰고 얘는 어때요? 소유권을 갖고 그 다음 나중에 다시 돌려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환매 특약에 의해서 환매를 쓸 수가 있는데, 환매는 사회적으로는 어떤 매도 담보의 기능을 쓴다. 매도 담보니까 담보의 개념은 또 뭐예요? 팔 것을 담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다고 했다. 팔았다는 것 자체가 담보 물건이 되는 거죠. 그 의미는 뭘까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그 물건, 집이 있는데요. 돈이 좀 있는 친구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야, 내가 너를 좋아는 하지만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저당을 잡든지 뭘 해야 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당 잡기 싫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한테 팔게. 팔고 나는 그 집에 그냥 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면서 내가 너한테 사용료를 줄게. 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넘어갔지만 나는 어때요? 그대로 그 목적물을 사용은 하고 있죠. 그죠? 그럼 사용을 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다시 돈 주고 사오게 되는 이런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매의 요건,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매매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며, 그죠? 최초의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명이 환매 대금이 되는 것이고요.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환매권도 채권이기 때문에, 그죠? 환매 의무자에 대한 양도의 통지, 환매 의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환매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환매권은 중개 대상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환매권도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그죠? 그 다음 환매권은 환매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에 대해서 소멸에 이하고, 환매권은 환매 의무자에 대한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채권자도 이의도 가능하고 민법 내용에도 나오죠. 그래서 환매를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억하셔야 될 분은 뭐 5년 3년 요 정도, 부동산 5년 3년, 그리고 내용이 뭐고 현실적으로는 매도 담보로 이용이 된다. 민법하고 내용이 겹치실 겁니다. 네. 좀 쉬었다가 중개 보수하겠습니다.